네, 안녕하세요. 안전25시입니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서 제 서브노트를 어떻게 읽어 나가시는 게 좋으신지, 그리고 제 서브노트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간략한 내용만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적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서브노트 요청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한번 크게 용기 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해설은 거의 다 해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 그리고 수강하시는 그 강의를 수강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갖고 계신 교재에서 있는 해설,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듣게 되시면 이제 듣다가 얼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가미를 하셔가지고 서브노트에 이제 그 기본소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필기를 하는 식으로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안전하게 저는 점수 확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게 그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교재들하고 해설이 다를 수도 있고, 들으시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은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그래서 그 제 영상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풀고 계신 기출문제집이나 그 수강하고 계신 강의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실 때와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을 치실 때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들로 이제 공부를 하실 시에는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고 해설이 있어서 왜 이것이 틀리고 왜 이것이 옳은지 알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요, 특히 기업진단지도는 모든 선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시험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1과목 법령은요, 시험장 가셔도 대다수의 선지들이 1, 2, 3, 4, 5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OX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대다수 선지들이 법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숫자 하나 바꾸거나 단어 하나 바꾸거나 주어와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엉뚱한 다른 내용에 있는 조문을 갖다 넣는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시험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기출 문제를 이제 충분히 이제 회독을 하고 푸셨으면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 약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 진단 지도는 처음 보는 선지를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거의 제 체감상에는 50% 이상이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과목 법령처럼 확실히 정답을 딱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개의 선지 중에서 내가 모르는 선지가 3개가 나오고 아는 선지가 2개가 나오고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선지가 4개가 나오고 아는 선지가 1개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원래 이 과목은 시험장에서 그런 거다, 지금은 답이 있고 해설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풀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이 시험 과목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마음가짐을 3과목을 푸실 때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새기시고 푸시면 시험장에서 좀 당황을 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럼 기존의 기출문제를 푸는 게 소용이 없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 무조건 꼭 푸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교재로 이제 해설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이요, 시험장에서 애매하지만 정답으로 갈 확률을 높여주는 이제 무기가 됩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하셔서 내가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답 확률을 높여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장에서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아는 선지가 많이 없다. 모르는 선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지, 모르고 있는 선지로 시험장에서는 나뉠 것이며 약간 찜찜한 마음을 뒤로한 채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고 나와야 한다입니다. 이런 그 과목 특징 때문에 기업진단 과목 자체가 약간 좀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그 요약된 서브노트를 최대한 그 풀어서 최대한 간략하고 풀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또 뭐 암기법,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정답 확률을 이렇게 높게 찍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외 타 시험에서 나온 문제 중에 저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그 최근 5개년치를 그 필수 주제별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무기들로, 이 서브노트에 있는 무기들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공부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대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풀다가 분명히 틀립니다.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답률을 높여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5개를 다 모를 때 하나 찍으면 이제 20%잖아요. 근데 3개는 X표 치고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그래도 정답 확률이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2개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조금 더 높게 확률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큐넷에서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한글로 그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개년치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적용하셔서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최대한 토요일 이전까지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기출 문제랑 그 출제 예상 문제를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댓글에다가 그 제가 블로그도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1차 그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운 받아 가셔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이 가장 적은 필수 4부터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모아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무슨 그 곁다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씩 나와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된 거 보시면 테일러 작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리더십 이론 중에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이 나왔고요. 22년에 리더십, 헤드십 이렇게 이론이 나왔습니다. 느낌상 보시면 이제 리더십 이론이 22년 이후에 23년, 24년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5년에는 조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약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있거든요. 이 테일러 하면 그 영어 단어의 뜻에 철자는 물론 다릅니다. 이 테일러는 사람 이름이고요. T-A-Y일 거고요. 이 사람은 스페링이 철자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테일러 재단사라는 뜻은 T-A-I입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재단사다. 테일러라는 영어 뜻에 그 재단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약간 이해하는 측면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재단사다. 그래서 그 재단사 하면은 그 뭔가 딱 정확하게 치수를 정확하게 딱 측정하고 딱 정확하게 가위로 자르고 아주 그냥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 막 어떤 수학적, 막 과학적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리고 호소는 원래 호송 공장이거든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호소나 이렇게 불러보시면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인간 관계론입니다. 원래는 호소는 호송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잘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일러는 뭔가 딱딱 맞아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뭐 그런 재단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작업자들의 그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인간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생산성이나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동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과 동작이냐면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작업자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최소한의 시간으로 아주 효율적인 동작을 사용해서 일을 할까라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런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이야.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동작으로 작업을 했을 때 시간이 절약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돼. 그러니까 이대로 작업을 해줘 라고 제시한 대로 일을 근로자가 잘해주면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저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작업마다 그 직장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게 뭐 아주 오래된 예전에 영어 뜻으로 그 관리자라는 뜻이 있었대요. 직장, 이 포어맨이라는 뜻이 관리자로 이제 쓰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직장을 두어서 이제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직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관리자, 감독자를 두어서 작업자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작업을 전문화하고 이제 전문화된 작업마다 직장을 두어서 관리했다, 감시를 시켰다. 약간 저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테일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호손의 이제 호손이 아니라 호손은 공장입니다. 그 인간 관계론을 보시면 테일러는 약간 좀 기분이 나빴잖아요. 근데 호손은 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테일러야, 어떻게 인간이 무슨 로봇이냐? 어떻게 그렇게 무슨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고 극강의 효율성을 높인 동작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맨날 작업을 하냐? 아니다. 너 테일러, 너 아침에 기분 나빠 본 적 없어? 너 솔직히 그날 출근해서 일 잘 돼? 아니다. 너처럼 그거 아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잘 지내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뭐 예를 들면 가족 관계가 좋고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도 좋고 하면은 당연히 일이 잘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적 인간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심리 기분에 의해 그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인간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소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나 혼자서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 뜻에는 거의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만들어가는 관계, 상호작용, 둘 사이의 어떤 작용, 그 속에서 어우러져서 이제 만들어가는 관계. 그래서 호소는 이게 뭐 사회적 인간관이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또 보시면 작업장에서의 물리적 작업 조건 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심리, 기분에 의해 생산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공식적 집단이 아니라 그 비공식적 조직, 뭐 비공식적 집단 이래가지고 보통은 뭐 동아리, 뭐 회사 내에 있는 어떤 동아리, 뭐 무슨 모임 막 이런 거 그런 데에서 이제 다른 근로자들하고 사이가 뭐 잘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데서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드를 보겠습니다. 포드는 그 자동차 회사 포드가 맞습니다.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드는 좀 그 이동 조립 방식 해가지고 그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컨베이어 그 벨트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요 작업을 그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사람이 내가 작업할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움직였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는요 나는 가만히 작업 도구를 들고 서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내가 작업해야 하는 대상물을 알아서 징 하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가만히 있어요. 도구 들고 가만히 있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면 내가 작업해야 할 대상을 지직하고 갖다 줘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컨베이어 벨트에 쭉 서가지고 자기 자리에 서서 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시 관리 이런 그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는 계속 서가지고 뭐 몇 번 볼트만 계속 조이고 있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은 뭐 다음 볼트를 조이든 뭐 뒤집어서 뭐 어느 작업을 하든 계속 이제 하나의 작업을 계속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물건이 오는 대로 즉시 빠르게 생산을 하면 되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배 정도 생산을 더했대요. 6배. 약 6배 정도를 기존보다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을 때 약 6배 정도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생산이 표준화되었다. 이 말은 아마도 나는 서서 계속 똑같은 볼트를 조일 거 아니야. 나는 2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볼트를 계속 조였을 겁니다. 조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부품을 넣어 조이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걸 조이고 다른 걸 조이다가 나는 요것만 조이고 내 옆에 사람은 저것만 조이고 하다 보니까 제품이 거의 표준화. 이거는 제품 표준화 같거든요. 제 생각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 이제 표준화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생산의 표준화. 그래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기출 지문에 나왔던 건데 이 차별적 성과급 지급은 이제 테일러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제 포드는 제가 출제 예상 문제에 넣어뒀는데요. 그때 이제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 타 시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4년 기출이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 기억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때 당시에 받자마자 잘 몰랐고요. 그리고 또 개방체계의 반대말은 폐쇄잖아요. 개방의 반대 폐쇄. 근데 이게 테일러랑 관련이 있었나? 이러고 넘어갔고요. 디귿은 알고 있었고요. 리을은 이제
테일러에 대해서 공부하면 가장 먼저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거는 보자마자 호손, 그리고 과업의 표준, 이것도 그 테일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바로 찍고 넘어갔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알고 보시면 테일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그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 그래도 맞출 수 있도록 이거는 무조건 맞추고 가세요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이제 만약에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고임금 고노무비는 솔직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고, 이제 개방체계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별성과급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테일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요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테일러가 맞다. 그리고 이제 미음으로 가시면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호손 공장입니다. 그 호손 공장 실험에서 작업장의 그 물리적 그런 작업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작업장에서의 그 비공식 조직의 어떤 그 사회 그런 속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호손이다. 그래서 만약에 호손이니까 얘는 확실하게 테일러가 아니니까 X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업의 표준 요것도 아마 아셨으면 좋은데 만약에 요거까지도 몰랐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다. 아무런 체크를 안 했다 하고 보시면 여기까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머지 모르는 것들이죠. 이렇게 체크만 해두셔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중에서 알아야 되는 건 최소한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는 당연히 테일러를 공부하셨으면 요거는 시간과 동제에 관한 연구는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호손을 공부하셨으면 최소한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이거를 봤을 때 이제 호손을 떠올리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일단 미음 들어간 걸 지워야겠죠. 호손 쪽이니까. 그래서 미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웠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출제하셨던 분이 그래도 시간 연구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은 이거 호손 쪽인 거라는 걸 다들 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머지 이 기역 니은을 먼저 배치해서 사람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이렇게 OX로 체크를 해놓고 보기를 보시면 의외로 주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이렇게 찍고 다음 문제 딱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래서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들은 정확하게 내가 OX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제가 이럴 수 있다. 원래 기업진단 지도는 또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찜찜하더라도 딱딱 법령처럼 풀어지지 않더라도 원래 이런 과목이다. 대신에 보기를 지워 나가다 보면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 내가 최소한적으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최소한적인 힌트가 이제 최소한적인 연구, 시간 연구 이런 것들은 진짜 최소한적인 힌트거든요. 테일러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맞추라고 이제 그 주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내가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고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몰라도 4개나 몰랐는데 2개 알았는데 정답을 이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고임금 고노무비는 그 뭔가 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느 경영학에서 어느 지문에 가나 어디 쓰면 무조건 틀린 문장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서 이 노무비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이윤 추구에 상반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 회사는 임금을 올려주기를 꺼려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노무비가 적게 계상이 돼야지 그 손익계산서나 뭐 재무제표에 그런데 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경영학은 그 근로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그 경영을 위한 겁니다. 기업의 경영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뭔가 그냥 틀린 말이다. 경영학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체계, 폐쇄체계, 반대로 하면 폐쇄체계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그 관리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서 보통 뭐 조직이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러는데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조직이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라고 했을 때 개방적인 조직에서는 근로자들이 반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폐쇄적 체계에서는 명령과 어떤 지휘 체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폐쇄 체계 쪽이 테일러 쪽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폐쇄 체계에서는 왜냐하면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면 안 돼. 무조건 정해진 대로 이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고 극도로 효율화된 동작으로 작업을 해야 돼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려면 폐쇄 체계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그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성과급 제도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연구했고요. 이거 했고요. 과업의 표준도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해서 어떤 표준적인 업무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도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더십 이론이니까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게 이제 타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그 포드가 타시험에서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드는 기업의 목적을 위해 사회 대중에 대한 봉사로 보고 기업의 목적을 이제 사회 대중에 대한 봉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디즘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그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해가지고 대량 생산량이 6배나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차 가격을 이제 할인을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차 가격을 낮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한테는 임금을 높게 줬습니다. 많이 판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임금을 높게 줘가지고 이 기업은 어떤 이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주고 또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좀 높게 줘서 어떤 이런 사회 대중에 대한 봉사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격 고임금 2번 이게 이제 포드 하면은 이제 저가격 고임금을 하나 떠올리시면 좋고요. 이게 힌트고요. 그리고 포드의 3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거는 타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면은 뭐 어떻게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 표단전 이런 해가지고 포표단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표준화, 이제 스탠다드, 그다음에 심플, 그리고 이제 스페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화, 뭐 단순화, 표준화. 그래서 이 영어 표현도 약간 알고 계시면 이제 찍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단전,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렇게 해서 이제 포드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리더십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르고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빼먹고. 그게 뭐냐면요. 그 저가격, 고임금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문제 중에 요 고임금, 고노무비 있잖아요. 요거 이제 테일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그 이윤 추구와 이제 맞지 않는 단어다. 근데 테일러는 그 뭘 주장했냐면요. 고임금, 저노무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저로 바뀌면 이거는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근로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테일러의 작업장에 이제 근로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라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이제 1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10개.
A도 10개를 생산하고요. 이제 B도 10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이제 100만 원, 이제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B도 100만 원. 근데 이제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을 연구한 대로 최적화된 이제 방향을 이제 이런 과업을 표준화시켜서 직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더니 A는 정말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최소한의 동작으로 아주 생산성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가 갑자기 다음 달에 30개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B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10개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아마도 B한테 한 200만 원을 줘도 됩니다. 왜냐면 A한테죠. A한테 이제 200만 원을 주고 내가 월급 올려줄게. 지금처럼만 30개 좀 잘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요. B를 해고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20개를 생산할 때 기존에 이제 B 해고하기 전, 그리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에 따른 이런 과업의 표준에 따라 작업을 시도하기 전, 이때는 20개를 생산하면서 근로자들한테 총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와줘서 이 사람 혼자서 30개를 만들게 된다면 나는 B를 해고함으로써 B한테 주는 임금을 200만 원을 줘도요. 저는 10개를 더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전업무비를 보이게 하려면 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150을 주겠다. 150만 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이 50% 오르는 거거든요. 내가 기존에 100만 원 받다가 사장님이 월급을 150만 원 주시겠대요. 그럼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해서 30개가 40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만 원을 주게 되면 여기가 30개를 생산하면서 이제 15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죠. 테일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테일러는 고임금, 이 사람 A 1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150만 원 받잖아요. 고임금 하면서 전업무비, 인건비는 결국에 그 기존보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임금을 많이 주고 일 못하는 근로자를 해고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뽑지를 않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저노무비 해서 이제 고임금 저노무비다. 그러면 이제 테일러고요. 저가격 고임금이다 하면은 이제 포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요 기출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요 기출 말씀드리는 김에 요 테일러는 이제 고임금 저노무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리더십 이론을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은요, 먼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특성 전체적인 걸 이제 조직적으로 봤을 때 특성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 그리고 그 최근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현대적 이론이라고 해서 LMX 이론, 이제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십은 그냥 별도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과 항상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거래적 이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특성 이론은 이제 리더의 특성.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자질,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까? 예를 들면은 호전적이다, 공격적이다, 도전적이다, 성격 보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힘이 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요소들이나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어떤 자질에 의해서 특성 이론은 이제 결정됐다고 봤던 반면에 행동 이론은요, 아니다. 그
후천적으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뭐 조직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 이론은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외우시면은 보통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전민자, 오, 뭐 구조 배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조 주도 배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미직종 해가지고 전민자는 아이오와 대학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유와 대학에서 이제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이제 리더의 행동을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형은 그 직원분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막 화내시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뭐 전제군주형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민주형은 이제 그 사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뭐 협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직원들이 막 의견을 제시하고 뭐 사장님이 그래 그게 낫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방임형은요, 그 사장님이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뭐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해 막 이제 이런 식인 게 이제 방임.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 대학, 저는 이거는 그냥 외웠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 주도란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려를 이제 보면은 이 배려는 이제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리더가 구성원들을 배려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대니까 리더가 구성원들을 배려 안 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일방적으로 막 시키고 막 뭐 힘든 일, 그러니까 직원이 힘든 일 있는데 뭐 강압적으로 하고 막 내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수직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건가? 그리고 배려는 이제 직원들의 뭐 이제 뭐 업무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오하이오는 그냥 구조 주도 배려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시간은 그 이제 여기 또 그 리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트가 나오면 이제 미시간 대학이고요. 그래서 요게 미시간 대학은 리커트, 이 사람이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커트를 하나 이렇게 옆에 적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직종, 이제 미시간 대학은 미직종, 직무 중심 대 이제 종업원 중심. 이제 뭐 업무를 중심으로 이제 리더가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사람, 종업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리더가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이크 버튼은 이제 독립적인 문제로도 그 나왔습니다. 이거 독립적인 문제로 기업 진단 지도에서는 안 나왔고요. 이게 그 산업안전 일반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든지 저희 시험에도 이제 기업 진단 지도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로축에 이제 생산이 있고 이 가로축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심이고요. 세로축은 인간.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9등분을 해서 이제 1,2 이 첫 번째가 이제 가로입니다. 1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예요. 그래서 1은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직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직원하고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관심형. 그리고 1,9는 일은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만 많아요. 그래서 막 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맨날 놀러 가요.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 뭐 CC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그래서 근무 시간에 골프장 간다. 그리고 이제 9.1은 힘듭니다. 일만 하고 직원이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과업 중심형. 9.1 생산에 대한 관심만 있고 내 직원이 힘들든 말든 지금은 일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과업 중심형이고요. 이제 9.9는 일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직원들 배려도 해주고 직원들 만족도까지 챙겨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T형, 이게 이제 T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는 이제 중간형이겠네요. 그렇죠? 뭐 적당히 일에 대한 관심도 이제 뭐 적당히 해서 이 5가지가 뭐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은 블레이크 머튼에 따른 그 격자 모형 관리에서의 뭐 그 유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구겠죠. 그래서 요거를 딱 찍는 이제 그런 문제 형태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네, 상황 이론은요, 그 리더에게 어떤 그 주어진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들러 나오고요. 그다음에 허시 앤 블랭차드, 그리고 이제 하우스,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통 나오면 좀 쉽게 출제되면서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서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외우고요. 피들러를 먼저 하겠습니다. 피들러는 그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고 해서 LPC라는 무슨 설문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해서 LPC 그 설문조사지 점수가 높으면은 이 사람은 그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이고, 낮으면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암기하시면 그냥 좋고요. LPC 점수가 높으면 이제 관계지향이다. 그리고 낮으면 과업지향이다. 이게 원래는 그 찾아보니까 가장 일하기 싫은 사람하고 가장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그 설문 그 상정을 하고 그 이제 설문지를 뿌리잖아요. 뿌린 다음에 가장 일하기 싫은 사람을 상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점수를 체크하는 게 있나 봐요. 그 설문지를. 그래서 그 점수가 높게 나오면 관계지향적이고 낮으면 뭐 과업지향적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인지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뭐 리더가 처한 상황이 뭐 아주 좋거나 나쁘면 이제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뭐 중간이면 관계지향적 이제 리더십이 이제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좋거나 나쁘면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으로 잘 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중간, 상황이 중간이면 관계지향적 중간, 나머지는 좋거나 아주 나쁘면 이제 과업지향적 해가지고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이니까 여기다가 요거 오자 하나 붙이면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자, 그러니까 간에다가 오자 하나 붙이면 관이 되면서 중간, 관계지향적 이렇게 해서 하나 외우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아주 좋거나 나쁘면 이제 과업지향적 이제 리더십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거 암기해 두시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성지설참이라고 했는데요. 그 허시 앤 블렌차드의 그 상황적 리더십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 변수가 부하 직원의 성숙도라고 해서 저는 허성,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4가지가 있다. 리더십 유형이. 그래서 허성지설참이 그리고 외우실 때 바로 하지우참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허성지설참이 하지우참성, 허성지설참이 하지우참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이제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적입니다. 그래서 지후참성, 하지우참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후원적은 뭐 지원적 이런 뜻도 이제 얼추 맞으니까 이렇게 같이 적어놨고요. 네, 그러면 이제 LMX 이론입니다. 리더, 이제 구성원, 리더와 멤버, 리더 구성원 이제 교환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이 영어를 보고 정확히는 이제 어떤 식으로 떠올려야 될지는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리더의 업무 스타일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이 뭔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막 서로 알아서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신뢰감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성원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리더도 막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뭔가 막 서로 통하게 되면서 뭐 어떤 신뢰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와 그 구성원 간이 이제 같은 집단 속에
내 집단, 여기 내 집단, 내 집단 속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무엇을 교환하는지 그거를 잘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더와 그 구성원 간에 뭔가 어떤 상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제 내 집단으로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 이런 질적인 요소, 뭐 신뢰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리더는 믿을 만한 부하들을 이 사람은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랑 뭔가 비슷해, 잘 맞아. 그래서 내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특별 대우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별 대우를 이제 해준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혁적 리더십과 그 거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비교 문제로 이제 나오거나 비교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번스와 베스라고 해서 번스 베스라는 학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 베스 하면은 비읍이잖아요. 비읍 해서 그냥 변혁적 리더십은 번스와 베스 비읍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그 영감 부여, 영직하게, 그래서 지적 자극, 카리스마, 개별적 관심, 요거 네 개 알고 있으면 타 시험에서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영직하게다. 그리고 이와 이제 상반되는 게 이제 거래적 그 리더십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일단 가만히 놔두다가 예외적 상황이 됐을 때, 예외적 어떤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을 때, 그런 때 리더가 이제 개입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여기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으로 막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뭐 요새 일 잘 되니, 뭐 힘든 거 없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영감도 막 부여해 줍니다. 막 리더의 멋진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직원들이 와 우리 리더는 달라, 뭔가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가만히 놔두다가 예외적 상황에만 개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 보상, 그 조건적 보상 이런 것도 이제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에 대한 뭐 보상을 주는 것, 그게 이제 거래적이잖아요. 일을 직원이 열심히 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 그래서 뭐 거래, 뭐 조건적 보상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적 리더십에 이제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변혁적 리더십에서 영직하게를 묻는 문제가 타 시험에서 좀 잘 출제된다. 그리고 이제 헤드십은 그 군대를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직위 자체가 권위가 됨. 뭐 그러니까 군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민주적 리더십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봉으로 그 만약에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지휘봉으로 이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갑자기 지휘봉을 오른쪽으로 휙 돌리면 보통 3일 안에 나무가 여기 가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한번 옮겨봤고요. 그래서 뭐 선출 방식 당연히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권위적 리더십이잖아요. 지휘봉 하나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당연히 권위적 리더십, 그리고 선출 방식과 이제 거리가 먼. 그래서 요거 헤드십은 약간 좀 군대를 떠올리시면 3스타 자체가 이제 권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권위고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고 권위적 리더십에 가깝고, 그리고 또 선출 방식과 이제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십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성격 보시면은요, 그 빅5 이론이라고 해서 그 외신 개우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또 요것도 바로 과거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 16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신 개우성 이렇게 외워두시면 외향성, 이제 신경성, 이 신경성을 정서적 안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개방성, 우호성, 뭐 친근성, 뭐 친근함, 우호성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성실성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A형, B형은 이제 요것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A형은 이제 좀 조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제 노력하고 이제 경쟁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조급하고. 근데 B형은 이제 반대입니다. 약간 좀 여유가 넘치고 이제 뭐 만족을 추구하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할 부분 필수 4가지 리더십 이론 했고요. 이제 바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리더십 쪽에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22년 기출 문제고요. 하 뭐였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하 지후 참성이었죠. 그래서 하 지후 이제 후인데 이제 지원적 리더십. 지지로 외우면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시 지원 이거 안 떠올라서 후원 지원 이렇게 하면 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 지후 참성 참여적 그리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이렇게 해서 하 지후 참성 하시면 당연히 거래적 리더십 아니겠죠? 해서 5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짜 외우고만 있으면 주는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은 이제 정말 한 문제씩 이제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이제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 리더의 행동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그 결정된다고 보는 거는 상황 이론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이제 확실히 X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특성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당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아마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세모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 문제가 한번 출제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이 지문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 이제 정답이 쓰여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설이 작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전에는 그 지문에는 없었던 지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직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전에 그 상황 이론에서 중관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중간적이면 관계지향적이고 상황이 매우 좋거나 나쁘면 과업지향적이니까 그런 리더십이 부하와 직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혀져 있는 어떤 그런 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맞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상황에 따라 뭐 이런 거라든가 조금 더 정확한 힌트를 이런 상황이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줬으면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확실하게 착 하고 확 넘어갈 텐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십은 선출된 관리자가 발휘하기 쉬운 리더십 당연히 아니고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관리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민주적 리더십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이 남는데요. 보통은 이제 3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번이 왜 아닐까? 2번이 확실히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냐면요. 보통 문제가 좀 문제를 만약에 내면은 막 사람들이 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 그 행동 이론, 특성 이론, 상황 이론 하고 밑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요 주어만 행동 이론만 이런 데다 막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보다 행동 이론을 가져와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문제인 것 같지 않나요? 행동 이론. 행동 이론에서 리더의 행동은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특성 이론보다 그리고 특성 이론은 그 자질, 어떤 리더의 자질, 뭐 호전적이다. 그래서 훈련에 대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요것도 어쩌면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행동 이론을 넣었을 때 뭔가 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이 읽었을 때 요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상황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호작용에 따른 그런 상황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리더십을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으로 찍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3번을 보고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리더와 부하들 그
리더십은 상황이나 뭐 조건에 리더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정확하게 맞는데 리더와 부하들 직원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뭔가 어떤 상호작용인데 뭔가 그런 것들 좀 정확히 상황에 따른 뭐 이런 거 단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은데 이제 안 넣어줬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특성 이론에서 그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라고 본다 보다는 다른 단어를 넣었을 때 이제 행동 이론에서 좋은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그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요게 좀 더 이제 말적으로 봤을 때 더 옳아 보이거든요. 행동 이론을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아마 3번으로 제가 이 당시에 몰랐으면은 3번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갔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보통 문제를 낼 때 이런 단어를 막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리더십 상황 이론을 여기 넣어보면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리더의 행동은 뭐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뭐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결정된다고 본다. 뭐 얼추 맞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행동 이론에 행동 이론을 넣어보면 리더십 행동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일단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나 맞추시고 나머지 리더십에 대해서도 잠깐 그 포인트만 힌트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박스 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지문에 문제 해가지고 다음이 설명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시험은 보통.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리더의 새로운 이상에 의해 태도와 동기가 변화하고 자발적으로 자신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거든요. 새로운 이상, 어떤 뭐 비전, 그 리더의 그 영감 부여 있잖아요. 리더가 어떤 막 이상을 표출하고 막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영직하게였잖아요. 영직하게 변혁적 리더십이. 그래서 영감을 부여해주고 그런 리더에 의해서 직원들이 영감을 받아서 막 동기가 막 일어나고 그런 리더십. 그래서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십은 이제 리더가 그 하인, 리더가 그 서번트가 아마 하인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막 그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뭐 봉사하는, 그래서 약간 봉사의 느낌. 그리고 이제 진성 리더십은 이게 그 오센틱인가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는 뜻인데 저 사람은 그냥 진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 진솔해, 저 사람은 진국이야 뭐 진솔하고 참 솔직해, 진솔 해가지고 진성 리더십이 나오면 약간 진솔 뭐 솔직한 리더 막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제 그 솔직,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진솔, 솔직 이런 표현이 있으면 진성 리더십일 거고요. 그다음에 슈퍼 리더십은 나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각자가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리드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막 리더가 돼서 직원들 스스로가 막 나는 슈퍼맨이야 아니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막 스스로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게 이제 슈퍼 리더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를 뭐 리드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슈퍼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진성 리더십은 이제 저 사람은 진국이야, 진짜야 이래가지고 뭐 진솔하고 솔직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진성 리더십. 그리고 이제 슈퍼 리더십은 나는 슈퍼맨이야 이러면서 직원이 스스로를 막 리드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하인이 돼서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새로운 리더의 뭐 새로운 이상이나 뭐 어떤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뭐 비전,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이제 태도와 동기가 막 변화하고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지적 자극 뭐 지적 자극을 일으키고
카리스마도 있죠. 그리고 그 개별적 관심, 직원들한테 또 막 관심도 가져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시는지 그 정도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거 푸실 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동그라미 치고 정확하게 틀린 거 테일러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런 거 다 X표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OX만 가지고 보기를 보면서 X가 인 것들은 X 지우다 보면 정답으로 갈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 지읒, 참성 반드시 외워야 된다. 허성, 지설참이 하, 지읒, 참성 외우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찍고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확실하게 지워지는 게 3개가 있고 2개가 남았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일 경우 다른 이런 걸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봐서 그리고 또 좋은 리더의 행동에 대한 그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 좋은 리더는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보다는 행동이 아닐까? 행동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이제 행동에 대한 이제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라고 해서 저는 2번을 지우고 3번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아마 이 지문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2번. 이게 선천적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행동에 의해 육성이 될까? 요거를 잘 몰랐을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만약에 찍는다라면 요 단어를 넣어보고 행동이론을 여기다 넣어봐서 이거 행동이론 쪽의 문장을 행동이론을 빼고 특성이론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제 그라는 느낌을 잡고 그래도 3번은 좀 애매하지만 여기 뭔가 빠진 것 같지만 맞을 것 같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단어를 확실하게 힌트를 더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찜찜하지만 저는 3번을 찍고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만약에 이거는 떠올리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봉사잖아요, 봉사. 사회 대중에 대한 봉사니까 사회 대중은 이제 근로자이면서 이 근로자는 대부분 다 소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고임금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차를 팔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가격 고임금으로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만약에 운이 좋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대중은 근로자니까 근로자한테는 고임금을 줘야 되겠지? 라고 해서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아니야. 저임금 아니야. 라고 해서 1번, 2번을 남겼을 것 같고요. 고가격? 저가격?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팔아주면 봉사하는 거니까 저가격 쪽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찜찜하지만 저는 이제 3, 4, 5 지우고 1, 2번 중에 2번을 찍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했을 때 저가격 고임금이라는 딱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표단전 그래서 포드의 3S, 표단전 그리고 영어 스탠다디제이션, 심플리케이션, 스페셜리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눈도장이라도 찍어두시면 운 좋게 요거 나올 수 있거든요. 타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구성원이 리더의 새로운 이상, 그런 뭐 비전, 뭐 그런 것들에 의해 직원들의 뭐 태도와 동기가 변화하고 자발적으로 뭐 자신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다. 요거 꼭 알고 계시면 이제 박스 문제를 요거를 박스에 넣어놓고 저희 시험에서 보기를 요렇게 줍니다.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저희 시험에 바꿔서 충분히 내기 좋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이제 하인, 봉사하는 막 그런 느낌입니다. 리더가 스스로 뭐 직원들한테 이제 막 봉사하고 뭐 서번트 그런 도와주는 막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성 리더십은 이제 뭐 오센틱 진짜 저 사람 진국이야 라고 해서 진솔하고 솔직해. 그래서 이 진솔, 솔직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면 이제 진성 리더십일 확률이 높고요. 슈퍼 리더십은 직원들이 각자 다 나는 슈퍼맨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리드하고 난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박스 지문에서 이제 힌트로 뭐 진솔, 솔직 나오면 진성이고요. 뭐 서번트, 뭐 하인, 뭐 봉사,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마 요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슈퍼 리더십은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막 리드하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지문이 읽힌다. 그러면 이제 슈퍼 리더십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을 다 했고요. 어떻게 좀 들으실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들으셨을 때 조금이나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토요일까지 제가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여기 필수 1번 여기가 이제 그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이 나온 파트거든요. 정말 여기는 뭐 23년에는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